저는 송민석 교수님, 상경과 송민석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 대기 독서입니다. 그다음에 이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 OIBC라고 하는 센터는 저희 상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센터로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분석 플랫폼, 사인 좀 부탁드려요. 분석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석 결과에 대한 모델을 저장한다든지 하는 기능까지도 제공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본교육 내용을 진행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략하게 소개하고 센터 구성이랑 주요 기능, 연구 현황, 인프라 현황 등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로 전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전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던가 온습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나 교육, 창업에 자유롭게 활용하게끔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교내 창업 동아리인 트리플이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상경과에 한 6개, 7개 정도 되는 연구실에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운영위원회, 기획행정팀, 자문위원회 등등 있고요. 센터장은 저희 송민석 교수님이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과는 기계공학과, 생명과, 수학과, 청해IT융합공학과 등등 여러 가지 학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의 주요 기능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오신 분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늘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제 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7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8년도에는 이 기존에 만들었던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포스코랑 리스트가 참여를 해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크게 저희 시스템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전력 센서라든지 이종 센서, 고속 센서 등을 학교 전체에다가 쫙 깔고, 그 전력 센서, 이종 센서, 고속 센서 데이터를 지금 여기 오늘 교육을 담당해 주실 달리웍스에 있는 달리웍스에서 구축해 주신 띵크플러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희 하둡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하둡 시스템에다 계속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워크벤치라고 해서 포스코 ICT에서 분석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줬고요. 그 분석 시스템에서는 이제 R이라든지 파이썬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탑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도와주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면, 그래서 총 지금 전력 센서는 일단은 전력 센서만 한 25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 센서라고 해서 전력을 물론 수집하는 센서긴 하지만 기기들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개별 기기에 대한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 센서는 한 15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나 온습도,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출입하는 센서, 그 다음에 태양 광량 센서 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UI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있는 UI를 저희가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력 센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어떤 전체적인 오버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도서관에 설치한 오큐펀시 센서라고 해서 출입 센서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잡아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센서인데 도서관 1층에 지금 카운트가 뭐 74,000번 이건 누적 횟수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시간에 있던 데이터 빼가지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있어서 뭐 1층의 온도가 뭐 어느 정도 된다, 5층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 등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력 센서랑 고속 센서, 그 다음에 기상청 데이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이 저희 센터에 만약에 뭐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지원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린다든지 하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날 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연락처나 메일로 이제 활용하고 싶을 경우 메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제가 데이터를 지원해드리든지 시스템 제공해드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워크벤치라는 아까 플랫폼 시스템인데 저희가 좀 준비가 안 돼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뭐 결측치 처리를 한다든지 파생 변수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액티비티를 계속 붙여나가는 식으로 플로우를 형성을 해주고요. 그거에 맞게끔 그 분석 처리가 된 결과를 밑에 나오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파이썬이나 R을 통해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OIBC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본 교육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달리웍스에서 오신 두 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파일을 보시고 네,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싱플러스 플랫폼과 그리고 RESTful API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싱플러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RESTful API 그리고 OAuth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RESTful API와 OAuth를 이용하여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인 포스트맨을 설치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요. 그다음은 저희 싱플러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RESTful API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플러스 플랫폼입니다. 저희 싱플러스 플랫폼은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베디드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쉽게 연결하고 클라우드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포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 API를 통해서 원하는 앱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맨 좌측에서 보이는 이 Sing 플러스 Embedded라고 하는 애는 이제 센서나 게이트웨이 이런 장비에서 저희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포탈이나 API를 연계해주는 중간에 허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포탈이 있는데요. 이 포탈은 웹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대시보드 형태에서 위젯으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드리는데 여기서 위젯에서 원하시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 플러스 API가 있습니다. 이 C 플러스 API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고요. 이 C 플러스 API를 통해서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 플러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평적 확장이 가능한 IoT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저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저나 뭐 다른 인프라로도 제공할 수가 있고 해외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oT 기기와 사용자 수에 따라서 확장 가능한 유연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하가 커진다고 하면은 오토 스케일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의 센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외부 데이터 소스, 뭐 기상 정보나 아니면 강우량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액추에이터나 센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실제 센서와 가상 센서를 조합하여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온이 몇 도일 때 뭐 저 센서에서 올라오는 온도가 몇 도가 되면은 뭐 어떻게 동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B2B로도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나 디바이스 센서를 다양한 게이트웨이나 디바이스 센서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고객의 다양한 조직 구조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사이트 사용자에 따라서 계층적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계 정보나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사이트를 통해서 통계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자들이 메일을 통해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 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포스텍에는 저희가 서버를 별도로 납품해서 B2B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고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칙 설정 및 타임라인을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트리거나 조건, 액션 규칙에 대해서 엔진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뭐 어떠한 액션, 뭐 어떤 기기를 켜주세요. 혹은 특정한 온도나 습도나 뭐 어떤 측정치가 발생을 했을 때 알림을 주세요. 뭐 이런 규칙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사용자 규칙에 의해서 발생한 타임라인은 SMS, FC, 메일 등을 통해서 전송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싱플러스 임베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플러스 임베디드는 다양한 IoT 기기를 싱플러스와 쉽게 연결해주는 것으로 IoT 기기상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싱플러스 게이트웨이나 싱플러스 디바이스입니다. 싱플러스 임베디드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IoT 기기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윈도우즈 환경이나 OS X, 리눅스 혹은 기타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임베디드 리눅스 기기일 경우에는 리벨리움의 뭐 매션,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알토스페이스의 뭐 바른전자 모듈이나 와이파이 모듈 이런 것들도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연동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즈나 OS X,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기기들은 이미 준비된 싱플러스 게이트웨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관리자 화면으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상시 연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이나 무선 랜 관리, 뭐 설정, 오프라인 DB 연동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장치 요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LTE 모뎀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라웬 뭐 이런 통신 방법들도 저희가 같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치 관리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게이트웨이 등록이나 소프트웨어 배포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센서 관리 부분인데요. 센서 관리를 통해서 등록,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SSL을 통해서 전송 보안,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퀵플러스 포털과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3개의 계층 구조 중에 맨 최상위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싱플러스 포털과 싱플러스 API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싱플러스 포털은 아까 좀 전에 그 영건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그 포털 페이지가 싱플러스 포털 페이지고요. 여기서 기능을 그대로 해서 저희가
포스텍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웹에서도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PC에서 혹은 태블릿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 웹에 접근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맞춤 제작이 가능한 대시보드 위젯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서 그 위젯을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레이블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별 특화된 테마나 로고, 접속 화면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화면에는 없었지만 차트나 통계 분석 등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라인 차트나 아니면 그 히스토그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차트를 제공해드리고요. 다중 센서 분석 가능한 강력한 차트 및 통계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실시간 관제 기능은 현재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고요. 현재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웹푸시나 실시간 대시보드 위젯을 통해서 내용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설정 화면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라벨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실 수 있을지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높이나 크기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추가로 차트를 추가하신다든지, 그럼 여기서 게이트에 있는 센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약간 내용이 보여지진 않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렌드 기능이나 아니면 게이지 차트나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플러스 API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웹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나 iOS 웹앱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팀플러스 포탈의 UI 프레임워크와 팀플러스 연결 라이브러리 RESTful API를 포함합니다. 팀플러스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서드파티에게 C++ API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현재 API 기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표준 플랫폼 웹앱의 거의 모든 기능을 API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RESTful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STful API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혹시 개발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거의 없으시겠네요. 추천 자격이 모바일 웹 개발해 보신 분들이어서 아마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으신 거죠? 네. 그럼 모바일 웹이나 그 일반 웹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자기가 만든 서비스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쓰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매시업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지도 서비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을 자기 사이트에다 들고 와서 그런 서비스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통역 서비스, 아니면은 음성 인식 기능들을 RESTful API를 통해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RESTful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REST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웹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EST API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RESTful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즉 REST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은 RESTful이라고 용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REST라고 하는 것은 Representation Status Transfer의 약자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아키텍처의 한 형식으로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센서들의 집합을 센서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셋하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게이트웨이나 아니면은 뭐 그룹이나 이런 것들에 각각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get, put, post, delete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표현 방법을 URI를 통해서 이제 자원에 대해서 중요한 식별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API를 저희는 RESTful API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요. 네, 그 이거 말고 앞에서 API 제공한다고 했을 때 네. 저 각각의 카드 형식으로는 제공을 안 해주나요? 카드 형식이라고 하시면 위젯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위젯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모바일에 그냥 갖다 붙인다든지. 아, 그렇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RESTful의 형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위젯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REST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유니폼 인터페이스, 무상태성, 그다음에 캐시 가능, 그다음에 자체 표현 구조,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그다음에 계층형 구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RESTful의 특징입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유니폼 인터페이스는 URI로 지정된 리소스에 대한 조작을 통일되고 한정적인 인터페이스로 수행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말합니다. 리소스 개별에 대해서 이제 통일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URI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니폼하게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상태성은 현재 REST는 무상태성 성격을 가지시는데 다시 말해서 작업을 위한 상태 정보를 따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웹 API들은 이제 세션이나 쿠키들의 정보를 별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결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세션을 쓸 때는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 연결 정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무상태성을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별도의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PI 서버로 들어오는 요청만 단순하게 처리하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서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현이 간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태를 사실 상태는 케어하고 있지만 뭐 접속 정보나 아니면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토큰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시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RES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HTTP라는 기존 웹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웹에서 사용하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TTP가 가지고 있는 캐시 기능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last modified 태그나 이 태그 등을 사용하면 캐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자체 표현 구조인데요. 자체 표현 구조, REST의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REST API 메시지만 보고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체 표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뒤에 저희 API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는 모델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푸실 경우에는 업데이트하는 거고 포스트일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거고 딜리트일 때는 삭제한다 이런 어떤 오브젝트나 어떤 객체에 대해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URL만 보고도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제공하는데 REST 서버는 API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이나 컨텍스트 등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각각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개발해야 될 내용이 명확해지고 서로 의존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RESTful API 서버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를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서버에 의존적으로 뭔가를 개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매시업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구성하시거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층형 구조를 저희가 REST풀에서는 제공해 주는데 REST 서버는 다중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보안 로드 밸런싱, 그다음에 암호화 계층 구조를 추가하여 구조상 유연하게 둘 수 있고 프록시 게이트웨이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중간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HTTP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HTTP도 보시면은 일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SSL이라고 해서 보안 계층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네트워크 사이에다 프록시 서버들을 놓고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동일하게 저희가 HTTP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드 밸런싱도 HTTP에서 보면은 웹 서비스의 로드 밸런싱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로드 밸런싱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REST API의 디자인 가이드인데요. RESTful API 설계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URI는 정보의 자원을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의 자원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소드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유니폼 인터페이스나 자체 표현 구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을 때 그 URI만 보고서도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는 get members delete 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와 같은 방식은 REST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URI입니다. 앞에 있는 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HTTP 메소드 중에 하나고요. HTTP 메소드는 총 4가지로 get, post, put, delete 4가지입니다. get은 어떠한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post는 어떠한 정보를 게시할 때 사용됩니다. 그다음 put은 어떠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그다음 delete는 어떠한 정보를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get은 2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get은 어떠한 리스트, 시리즈 데이터를 가져올 때 혹은 어떤 한 개의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올 때 get이 2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여기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여기 메소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 보여지는데요. get이지만 delete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표현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얘가 delete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members의 1번째가 들어있고 delete는 삭제, 여기선 URI에선 삭제가 되고 이 get 대신에 delete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1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멤버 중에 1번 아이디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메소드는 get이 될 거고 members에서 delete가 삭제되고 여기 1이 바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예시를 보면은 정보를 가져오는 URI에서 get members show 1 이것도 잘못됐죠. 이 show는 사실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show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요. get이라고 해서 get members의 1번째 members 중에 첫 번째 아이디에 해당하는 애를 갖고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어떠한 정보를 추가할 때 사용되는 URI는 여기는 get members insert to, 여기도 아까 delete와 같이 잘못된 건데요. 여기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get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것도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예시가 여기 잘못됐는데요. 여기는 post거나 아니면은 푸시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면 푸시일 거고요. 어떤 정보를 추가한다고 하면 푸시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원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 등으로 표현되고 get, members, delete 1과 같이 잘못된 URI를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수정하면 delete, members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정보를 가져올 때는 get, 그 다음에 추가할 때는 post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설계 시에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슬래시 구분자는 계층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 URI를 보면
여기 보시면 도메인 밑에 houses 밑에 apartment가 있고요. animals 밑에 mammal 밑에 wills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접근을 할 때는 슬래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트웨이 밑에 센서들이 뭐 디바이스 밑에 센서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메인 밑에 게이트웨이 밑에 디바이스 밑에 센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I의 마지막은 슬래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올 때 아파트먼트 하고 끝나는 건 아파트먼트라고 하고 슬래시를 붙이는 건 바르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 뒤에 있는 슬래시를 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RI에 포함되는 모든 글자는 리소스의 유일한 식별자로 사용되어야 하며 URI가 다르다는 것은 리소스가 다르다는 것이고 역으로 리소스가 다르다면 URI도 달라져야 합니다. REST API는 분명한 URI를 만들어 통신하기 때문에 혼동을 주지 않도록 URI 경로 마지막에는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RI를 사용할 때 하이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이픈은 뭐 띄어쓰기를 할 때 띄어쓰기 대신에 하이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쉽게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 경우에는 하이픈을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밑줄은 URI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HTTP 그냥 표준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고요. 글꼴에 다르지만 밑줄은 보기 어렵거나 밑줄 때문에 문자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밑줄 대신에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RI 경로는 소문자가 적합합니다. URI 경로는 대문자의 사용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대소문자에 따라서 다른 리소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눅스 체계와 윈도우즈 체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별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문자 뭐 애플이라고 쓰신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소문자 애플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면은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하실 수는 없고요. 리눅스 환경에서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FC 3986이라고 하는 그 URI 문법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URI 스키마 호스트를 제외하고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도록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혼용하실 경우에는 같은 리소스가 두 개의 리소스로 보여질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애플의 라지 A의 애플과 소문자 애플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같이 표현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경로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도록 하나로 소문자로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는 URI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REST API에서는 메시지 바디 내용의 포맷을 나타내기 위한 파일 확장자를 URI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이고요. 메시지 타입에 대한 건 HTTP 레스폰스 레스폰스 헤더에 보시면 HTTP의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가 있고요. 거기에 헤더 타입에 뭐 예를 들면 텍스트 혹은 gzip 혹은 뭐 JPE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장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장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냥 REST API라고 생각하진 않고 별도의 스태틱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cept 헤더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HTTP 헤더 부분, 레스폰스 헤더에 보면은 accept 헤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소스 간의 관계 표현 방법입니다. REST 리소스 간에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리소스명, 그 다음에 리소스 ID, 관계가 있는 다른 리소스명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오게 되는데요. 먼저 유저스가 있을 때 유저스가 먼저 리소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떠한 유저 중에 그 식별자 유저에 대한 식별자인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저와 관계되어 있는 리소스명, 예를 들면은 유저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저 식별자에 해당하는 유저의 어떤 디바이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제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관계가 표현되게 됩니다. 만약 관계명이 복잡하다면 이를 서브 리소스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좋아하는 디바이스 목록을 표현해야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소드는 게시될 거고요. 유저의 유저스는 이제 메소드 리소스의 명,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계명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like, 그다음에 디바이스 여기는 종속되는 관계에 대한 오브젝트 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리소스 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A가 학생 B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유저스의 2번이 like, 그다음에 유저스의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원 표현의 컬렉션과 도큐멘트 항목이고요. 자원을 표현하는 경우에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과 다큐멘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컬렉션과 다큐멘트에 대해 알면 URI 설계가 한층 더 쉬워집니다. 다큐멘트는 단순히 문서로 이해되고 한 객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컬렉션은 문서들의 집합, 객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렉션과 다큐멘트는 모두 리소스로 표현할 수 있으며 URI에 표현이 됩니다. 컬렉션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컬렉션의 같은 뜻이고요. 어떠한 집합이 여러 개로 표현될 때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다큐멘트는 그냥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TTP 요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도메인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스포츠 중에 사커가 있고요. 위에 URL 보시면 스포츠라고 하는 컬렉션과 사커라고 하는 다큐멘트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에 도메인은 생략하고요. 스포츠 밑에 사커의 플레이어즈의 13, 여기는 스포츠라고 하는 컬렉션,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즈라고 하는 컬렉션 두 개가 컬렉션이고요. 사커와 13은 도큐먼트 URI로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복수로 표현되는 애들은 컬렉션이고 단수 표현되는 애들은 도큐멘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HTTP 응답 상태에 대한 코드입니다. REST API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에 대해서, 레스폰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그 상태 코드에 따라서 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에러로 처리되었는지가 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응답 코드는 200번이고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200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 이제 앞에 번호가 2가 붙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정상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상이지만 그 중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럴 때는 하위 코드가 이렇게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생성 요청, 해당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는 뜻을 201로 표현하고요. 201이 응답으로 간다는 뜻은 호스트를 통해서 리소스 생성 작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이후로부터는 어떠한 특별한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1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에 대한 URI가 변경되었을 때 로케이션 헤더에 변경된 URI를 적어서 리턴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웹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이런 301번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 되고요. 예를 들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301과 이동해야 될 페이지 주소가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자동으로 브라우저는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REST API를 사용하시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301번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다시 로케이션 변경된 URI로 다시 요청이 이루어져야 될 수 있습니다. 400번에 대한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400번이 나가게 되고요. 401번은 클라이언트가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된 리소스를 요청했을 때는 401번이 요청되게 됩니다. 상태 코드로 응답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 안 하시고 어떤 리소스에 접근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응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401번 그리고 그 바디에 그 사유 같은 것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403번 상태 코드는 유저 상태와 관계없이 응답하고 싶지 않은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사용합니다. 유저 앞에 401번은 인증되지 않았을 때는 401번이지만 이제 뭐 인증됐든 안 됐든 간에 응답하지 않고 싶은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되는 리소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403번을 사용하게 되고요. 사실은 근데 403은 되도록이면은 잘 안 쓰고 404라고 해서 이제 해당 리소스가 검색되지 않았을 때 not found라고 하는 메시지로 응답을 하는 것을 좀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405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에서 사용 불가능한 메소드가 사용됐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유저는 데이터를 푸스를 할 수 없는데 푸시 요청되면은 405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번 메시지는 서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500번 메시지가 사용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사용하실 때 뭐 인터넷 서버 에러라고 해서 페이지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500번 에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